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14편 최씨 무인정권 60년 막을 내리다. 서기 1257년에 해당하는 고종 44년은 강화도의 고려 조정을 놓고 볼 때 그 시작부터 예사로운 해는 아니었습니다. 그해 윤 4월에 최후에 이어서 8년여 동안 고려의 정치를 쥐락펴락해온 최항이 세상을 떠나고 그 권력을 그의 아들인 최의가 이어받았으며 한 달 뒤인 5월에는 몽골군 원수 차라대가 또다시 군사를 이끌고 청천강을 건너 고려를 침공했고 때맞춰 동진국의 군사 3천여 명도 동북방면의 국경을 넘어서 함경도 쪽으로 진격해 내려옵니다. 그 전해인 고종 43년 9월에 군사를 물려서 본국으로 돌아간 몽골군의 차라대 군사가 8개월 만에 또다시 부랴부랴 고려 정벌에 나선 데에는 뭔가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요? 영남대 김호동 교수와 부산대 김기섭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 창이 죽은 해가 고종 44년 윤 4월입니다. 근데 최의가 이 우부성선에 제수된 것은 7월 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거의덤에 이 3월 달에 대사성 유경, 김인준 등이 최의를 죽이고 이 왕에게 이 정권을 넘겼다. 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러면 창이 죽고 난 뒤에 11개월 후에 이 최의 정권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1년도 안 되는, 그리고 실제 이 최의가 권력 잡은 시기는 몇 개월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최의의 권력 신복들 내에 이 권력 투쟁이 발생을 하니까 이 최의가 정권을 주도해 나가는 못하는 그런 사정.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을 몽골군이 침입을 함으로써 강화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고종 44년 5월에 몽골군의 차라대 군사들이 소위 이제 고려를 다시 재침을 하게 되는데, 그 재침을 하는 그런 일련의 어떤 그런 전략은 소위 이제 전선을 좀 다변화해서 한편으로는 북계 지역으로 진출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동진군을 활용해서 이제 동계 지역을 진출함으로써 소위 이제 고려를 더욱더 이제 좀 포괄적으로 집중적으로 압박하려는 그런 의도가 이제 다분히 이제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와 아울러 이제 고려 정부 내에서도 최항 사후에 최의가 집정함으로써 소위 고려 조정 자체가 그에 대한 대비책이 좀 더 어수선한 가운데에서 몽골은 더욱더 이제 고려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이 전선의 다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 조정 내부가 권력 교체로 인해서 어수선해진 틈을 노려 서북 방면과 동북 방면으로 전격적으로 침공을 재개함으로써 이 기회에 확실하게 고려의 항복을 압박하자, 몽골 측의 계산이 그러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려를 침공한 몽골군 원수 차라대가 고려 조정에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고려 태자의 몽골 황실 입조를 요구했고, 차라대의 그런 요구에 따라서 고려 조정의 재신과 추신들이 수차에 걸쳐서 의논을 거듭했다는 대목은 지난 시간 말미에 소개해드렸었지요. 8월에 재신과 추신들이 태자를 보내서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를 왕에게 청하였는데 왕은 어찌할 줄 몰라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재신과 추신들은 차라대에게 김식을 파견하여 몽골군이 철군하면 태자를 친히 몽골 황제에게 보내 조회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차라대의 태자 입조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두고 조정의 재신과 추신들이 의견을 나누었다는 사실이야 크게 새로울 것이 없겠죠. 그런데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그 논의 구조 자체가 예전 최항의 생존시와는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전 같으면 국왕과 대신들이 백가쟁명을 벌이다가도 태자를 육지로 보내자고 했소. 그러다 태자가 저들의 볼모로 잡히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오? 대왕 폐하뿐만 아니라 태자의 출령 역시 아니 될 말씀이오. 이렇게 무인 집정자인 최항이 일가를 하면 다른 귀족들은 물론이고 국왕인 고종마저도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항이 죽고 최의가 막 권력을 승계한 고종 44년의 고려사 기록을 보면
태자의 몽골 황실 친조를 제신과 추신 등 대신들이 의논해 결정을 하고 고종 역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이 무인 권력자인 최의가 이 중대사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몽골과 고려 사이의 그런 그 강화의 그 논의는 이제 고려 내에서 국왕과 제추들 사이에 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추들이 왕자를 파견해 갖고 이제 몽고와 강화하라는 걸 하자라고 청하니까 처음에는 그 왕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세자라든지 김보정 등이 거듭 청하여 허락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의 등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당시의 최의가 아직 정치 권력을 계승했지만은 옳게 권력을 장악하면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최항으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았을 때 이 최의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렸다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서 아버지인 최항 생전의 인맥과 무력과 정치력을 온전히 물려받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태자를 몽골에 보내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최의는 비켜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몽항정 초기 때와는 달리 이 시기쯤 되면 몽골과의 화의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고려 조정 내부에 팽배해 있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좀 이렇게 주목되는 변화라고 하면 이미 이제 고려 조정 내부의 최항 사후에 최의가 어린 나이에 이제 소위 말하는 집권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의의 집권에는 여러 어떤 문신 세력이라든가 무신 세력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도와주게 되는 이런 과정인데, 이런 과정에 서서히 이제 고려 조정 내부에 이제 몽고와의 화의를 주장하는 그런 세력이 이제 대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종 44년 7월에 이제 왕자를 파견하여 몽고 요구에 응하자는 이제 화의론이 이 제추 등에 의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표명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종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만 그 당시 소위 문신이었던 최자라든가 김보정 등은 적극적으로 이제 태자의 입조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엄연히 무인 정권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렵쯤 되면 문신들의 목소리가 제법 커져 있었다는 사실도 한 가지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금 고려를 침공한 차라대의 몽골군은 과연 어떠한 행보를 보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 44년 8월 몽골 원수 차라대에게 사신으로 갔던 시여사 김식이 강화도로 돌아옵니다. 그래, 몽골 원수 차라대에게 우리 고려 조정의 뜻을 전하였소. 그렇습니다. 몽골의 대군이 돌아가 준다면 그때를 기다려 우리 고려의 태자가 몽골로 출발할 것이란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하였소? 차라대가 우리의 제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차라대는 자신이 군사를 이끌고 돌아갈 테니 태자는 나중에 송산과 함께 몽골로 들어오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뭐요? 우리 태자가 몽골에 갈 때 송산도 함께 보내라 이 말 아닙니까? 송산이 몽골에 가면 무사하겠습니까? 송산이 누구냐 하면 지난번 침공 때 차라대가 군사를 물려 몽골로 돌아갈 때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문책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처자와 함께 고려에 망명을 해왔던 몽골의 전직 동경 총관을 지칭합니다. 자, 송산이 어떻게 됐는지는 조금 뒤에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차라대가 태자를 입조시키겠다는 우리 고려 조정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몽골 군사들에게 명하여 승천부의 갑곡강 바깥쪽과 인근에 있는 모든 섬의 고려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행이고 말고요. 우리가 이런 처지에 몽골군에게 화의를 청하는 일 말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고려사 세가편을 보면 차라대가 고려의 태자 입조 약속을 받아들였다는 바로 기사 아래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올라 있습니다. 이때 고려는 서울과 지방이 소란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다만 불당과 신사들에서 기도나 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부처나 산천의 신들에게 기도나 하는 이 외에는 달리 어찌해볼 방도가 없었다는 얘기죠.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서 이미 전의를 상실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산대 김기섭 교수의 얘기입니다. 최이의 집권 과정 속에서 참여했던 무인 세력들의 그런 어떤 위세가 상대적으로 그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약화되었다는 거죠. 약화되면서 소위 이제 5차 그 몽고의 침략으로 인한 고려는 굉장히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지고 민생이 더욱더 이제 어려워지는 이런 가운데에서 그야말로 이제 전의를 상실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몽고에 대한 어떤 그런 대몽 황제의 의지가 약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려 태자의 몽골 친조 약속으로 화의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차라대가 또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공격 명령을 내릴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고려 조정에서는 시여사 김식을 다시 차라대에게 보냅니다. 김식에게 수달피 등의 물품을 가지고 차라대의 병영에 가서 그를 전송하게 하였다. 차라대의 의향을 떠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김식에게 선물을 가지고 가서 차라대를 배웅하도록 전송사절단을 보냈다는 얘긴데요. 달리 표현하면 제발 빨리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 달라는 뜻을 그렇게 전했을 수도 있겠죠. 드디어 9월 7일 차라대에게 사신으로 갔던 김식이 돌아와서 급보를 전합니다. 대왕 폐하, 몽골 원수 차라대가 군사를 철수해 염주로 퇴각하였사옵니다. 또한 부하장수인 보파대가 우리 고려의 남녘으로 진군하려 하였사온데 차라대가 그에게 군사를 이끌고 철군하라고 독촉하였사옵니다. 이렇게 해서 고종 44년의 몽골 침공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비록 고려 태자의 몽골 입조를 약속했다고는 하지만 몽골군 측에서 전례 없이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는 바람에 큰 군사적 충돌 없이 전쟁이 끝난 것이죠. 김호동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왕의 입장은 출령에 대해 갖고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입니다만은 태자를 입조시키는 데 대해 갖고는 좀 소극적인, 그래서 다른 왕자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이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려 최양 정권 때와는 달리 고려 국왕과 제추들이 몽골과 강화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제 몽골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변화된 고려 입장에 굉장히 고무되어 갖고 먼저 이제 해군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고려 항복을 이끌어내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유화적 그런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차라대가 이끄는 몽골군이 고려와 큰 충돌 없이 철군을 한 데에는 이번에도 몽골 황제에게 찾아가서 철군을 설득한 김수강의 외교적 노력이 작용했습니다. 아니, 지금 몽골 황제는 군사를 이끌고 송나라의 원정 중이라 하지 않았소? 헌데 몽골 황제를 어디에서 어떻게 만났다는 것이오? 송나라를 공격하고 있던 몽골 황제를 행영으로 직접 찾아갔사옵니다. 황제의 행영까지 말이오? 그러하였사옵니다, 폐하. 우리 고려에 와 있는 몽골군을 회군해 주도록 정성을 다해서 설득하였더니 드디어 응낙을 하고서 차라대에게 사신을 보내 철군을 지시한 것이옵니다. 고생이 많았어. 여기에서 행영이란 전쟁 때 출정하는 군대가 주둔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한 군영을 일컫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고려사신 김수강은 몽골 황제가 송나라 정벌에 나섰다는 얘기를 듣고 전쟁 중인 그를 야전의 막사까지 찾아가서 고려에 있는 차라대 군사를 철수해달라고 요청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송나라, 즉 남송과의 전쟁에 전념하기 위해서 고려와 서둘러 화의를 맺고 철수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김기섭 교수의 얘기입니다. 몽골의 어떤 헌종이 남송을 이제 압박하는 그런 국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몽골의 주력군은 사실은 이제 송나라를 남송을 이제 소위 제압하는데 굉장히 치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이지만
그렇다 해서 이 차라대 등의 어떤 그런 대고려 어떤 군사력 자체가 작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고려에 대한 압박을 멈추고 하는 이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차라대의 어떤 그런 철군이랄까 또 후퇴는 역시 이제 그 몽고 황제의 어떤 명령을 받아서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는 그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략의 한 그 일국면이지 어디까지나 그 남송 전쟁으로 인해서 몽고가 철군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당시에 몽골이 남송과 전쟁 중이었지만 고려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여유가 없어서 철군을 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몽골군의 철수 얘기가 나온 김에 몽골에서 고려에 망명했던 송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려의 별장 이성의와 유거가 송산을 찾아옵니다. 이들 역시 몽골 출신으로서 고려에 망명해왔던 인물들입니다. 이성희와 유거는 몽골에서 투항해 온 자들인데 송산을 유인하여 몽골로 돌아가다가 국경을 넘으면 바로 송산의 목을 베어 몽골에 바침으로써 공로를 세운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였다. 이복의 송산, 당신이 비록 몽골에서 고려로 망명을 해왔다곤 하지만 이 나라 고려에서 당신의 지인을 의심하고 있어. 자네가 몽골의 간첩 노릇을 한다고 의심해서 자네를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정말인가? 아니, 어찌 망명해온 사람에게 그런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려고 한단 말인가? 사실 우리 역시 몽골에서 고려에 투항한 처지인데 고려에서는 우리 둘 역시 죽이려 한다는 것이야. 그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이 기회에 고려를 탈출해서 아예 몽골로 들어가서 용서를 빌면 어떻겠나? 그러면 틀림없이 용서를 해줄 것이야. 몽골에 가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나? 그럼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말고. 우리 세 사람뿐만 아니라 몽골에서 넘어온 왕아랑과 가대왕 그리고 도정옥 이양 이들도 함께 동행하도록 하자고. 좋아, 그렇게 하도록 하세. 근데 언제 몽골로 떠날 참인가? 그런데 이들 중 한 사람이 몽골 출신 망명자들의 고려 탈출 계획을 은밀하게 교정도감에 밀고 해버렸고, 애당초 이런 일을 꾸민 것은 이성희와 유거였기 때문에 이들의 죄가 엄중하다. 이성희와 유거의 목을 벨 것이다. 또 이들과 함께 몽골로 넘어가려 한 송산 역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멀리 떨어진 섬으로 유배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교정도감의 실권자인 최의는 이들 중 송산의 경우에는 이성의와 유거의 꼬임에 빠져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최의가 송산을 귀양지로부터 불러올려서 위로해 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몽골에서 투항해온 자들이 왜 이때 다시 몽골로 돌아가려 했을까요? 고려와 몽골 간의 전쟁이 고려의 항복으로 정리가 된다면 고려는 몽골의 영향력 아래에 놓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몽골을 탈출해서 고려로 투항했던 자들을 모두 몽골에서 처벌할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을 느꼈던 것이 아닐까요? 고종 45년 이해 벽두부터 고려 조정에서 한바탕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그 소용돌이는 대장군 송기류로부터 비롯됩니다. 지난번에 이 송기류가 백성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괴롭혔던 관리였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한 적이 있죠. 송기류는 성품이 탐욕스럽고 혹독하며 최양에게 아첨하며 섬겼다. 일찍이 야별초가 되어서 죄수를 국문하는데 두 엄지손가락을 묶어서 들보에 달아매고 두 엄지발가락을 합하여 묶어서 무거운 돌을 달아 땅에서 한자 남짓 뜨게 한 다음 그 밑에 숯불을 이글이글 피워놓고 사람을 시켜서 허리와 등줄기를 내려치게 하였다. 그의 독한 형벌을 이기지 못하여 모두 거짓으로 자백하였다. 경상주도의 방호별감이 되어서 각 고을의 인물들을 섬으로 들여보내는데 명에 따르지 않은 자가 있으면 반드시 때려 죽이고 혹은 긴 새끼줄로 사람의 목을 잇따라 엮은 다음 별초군을 시켜서 양 끝을 잡고 끌고 가서 깊은 물속에 던져 거의 죽게 되면 다시 꺼내고 깨어나면 다시 던져놓고 하였다. 여기까지는 평소에 송기류라는 자가 전쟁이 발발해서 백성들을 산성이나 해도로 입보시킬 때
얼마나 가혹하게 다루었는지를 서술한 기사입니다. 물론 송기류가 가장 악명을 떨친 관리였기 때문에 사서에 이렇듯 자세히 소개해 놓았겠지요. 당시 전쟁의 고통과 포악한 관리들의 횡포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고단한 생활을 감당해야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몽골의 군사가 오게 되면은 산성이라든가 아니면 섬으로 이제 입보를 시켜고, 그랬다가 이제 약간 군사력이 약화가 되게 되면 다시 이제 나와서 또 이제 농사도 짓고 뭐 이렇게 이제 토지 경작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볼 때 그 백성들은 그야말로 몽고의 침략과 또 한편으로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집단들에 의해서 뭐 양쪽으로 그야말로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송기류는 최양의 신복으로서 최양이라는 무인 권력자의 배경을 믿고 이처럼 혹독한 행위를 했겠죠. 그런데 최양이 죽고 최희가 정권을 물려받은 고종 45년 정월, 안찰사 송원상이 경상도 병마에 송기류를 탄핵하는 소를 올립니다. 평소에 악행으로 그 이름이 높은 대장군 송기류가 남의 토지와 재산을 긁어모은 것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이 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송기류와 같은 도당인 김준과 김승준이 대사성인 류경과 대제 류능을 찾아가서 은밀히 이렇게 말합니다. 안찰사가 송기류를 탄핵하는 글을 올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 글이 여기 도착했겠죠. 근데 송기류는 우리와 절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만일 갑자기 송기류에 대한 탄핵을 발표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기회를 봐서 영공에게 말을 잘 할 것이고, 그러면 송기류의 죄가 면해질 것 같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거론된 영공이란 새로 등극한 무인 집정자인 최희를 일컫습니다. 이렇듯 송기류의 죄를 논하지 말아달라고 은밀히 압력을 넣고 있는 이 자의 이름은 김인준 혹은 김준인데요. 60년 최씨 정권을 무너뜨린 주역이니 그 이름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김준의 은밀한 부탁을 받고 대사성 류경 등은 송기류에 대한 탄핵 사건을 다루지 않고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실권자인 최의의 외삼촌 거성원발의 귀에 들어가게 됐고, 이 거성원발은 최의에게 그 내막을 고합니다. 최의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이런 천하의 고약한 자의 죄를 덮으려 하다니 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송기류 이자를 섬으로 귀양 보낼 것이다. 저자를 당장 포박해 배에 태워서 추자도로 추방하라. 그리고 송기류의 죄를 덮으려고 공작을 했던 김준, 김승준 형제와 이들이 회유에 넘어가서 탄핵을 중지한 유경과 류능 등을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내가 그대들을 신복으로 알고 의심치 않고 지내왔거늘 어찌 서로 작당해 나라의 일을 이따위로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대들도 모진 벌을 받아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최의는 다른 이들은 차마 벌하지 못했으나 어찌됐든 악명 높은 송기류만은 조정에서 추방을 한 것입니다. 원래 송기류는 이제 최항의 그 신복이었거든요. 최항의 신복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송기류의 그런 그 전횡 내지는 뭐 가렴주군은 역시 이제 그 최항 세력을 믿고 이제 충분히 그 뭐 남의 토지를 빼앗는다든가 재물을 빼앗아서 소위 그 많은 이제 문제를 이제 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현상들은 송기류만의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뭐 그 당시 뭐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있는 세력들은 상당히 이제 그런 그 백성에 대한 어떤 그런 침구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역시 이제 그 송기류 같은 경우는 최의 단계로 오게 되면 상당히 이제 김준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그 인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간 그 권력으로부터 좀 약간 그 멀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송기류를 비롯해서 앞에서 거론했던 김준이며 류경 등이 모두 최항의 생전에는 최항의 신복이었던 것인데,
이 사건으로 유배형을 당한 송기류뿐만이 아니라 김준과 류경 등마저도 새로운 집권자인 최의로부터 등을 돌린 셈이죠. 김호동 교수는 최의가 김준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작심하고 송기류를 쳐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야별초나 신호군은 모두 그 대몽항쟁의 선봉적 역할을 한 부대였던 만큼 그들의 역할도 송길류와 다를 바 없다고 하면서 최의를 제거할 것을 신의군의 그 지휘관들이 제의했고, 또 다소 야별초 지휘가 이에 호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송길류 유배는 타인의 토지와 재산을 빼앗는 등 끝없는 그런 홍리 행위로 인해 갖고 최의에서 제거당한, 최의가 이 사람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불만들을 달랠 수가 없죠, 민심들을. 바꿔 말하면 송기류는 최항 집권 시절에 백성들에게 가혹한 짓을 일삼았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났다기보다는 권력 게임의 와중에 최의에 의해서 추자도로 유배형을 당한 셈이다, 이러한 얘기죠. 송기류가 워낙 평소에 악명을 떨쳤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나서서 그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었을 것이란 점을 권력자 최의도 계산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차 새로운 무인 권력자로 등장하게 되는 김준은 어떤 인물인지 고려사 열전에 나오는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준의 본래 이름은 김인준인데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프로그램에선 김준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김준의 아버지 김윤성은 본래 천안 노예로서 그 상전을 배반하고 최충원에게 투신하여 종노릇을 하던 중 김준과 김승준을 낳았다. 김준은 궁술에 능했으며 늘 호엽스러운 청년 자제들과 교유하고 술을 즐겨 마셨으므로 집에 재산이라고는 없었다. 하루는 어떤 술수를 좋아하는 중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서 보아하니 훗날 반드시 국권을 질 관상이로고 나무아미 타불. 그렇게 말하였다. 최우 정권 시절에 박송비와 송기류 등이 김준을 칭찬하였으므로 최우가 그를 매우 신뢰하게 되어서 출입을 할 때면 늘 김준으로 하여금 부축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김준이 당대의 실권자인 최우의 여자와 사통을 했다는 대목입니다. 김준은 최우의 애첩이었던 안심과 간통하였으므로 멀리 고성으로 추방되어 수년간 귀양살이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우가 죽고 그 권력을 최항이 이어받는 과정에서 김준의 도움이 컸기 때문에 김준은 최항의 시절에도 두터운 신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최항이 죽고 난 다음 그 권력을 승계한 최의가 최양백이나 류능만을 신임하고 김준을 소원하게 되었기 때문에 불평을 품게 되었고, 드디어 송기류가 쫓겨난 뒤부터는 최의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최항 때까지는 최씨 무신 정권을 지탱하던 같은 세력이었는데 최의대에 와서 내부 분열로 반목을 하게 된 셈이죠. 고려사 자료에는 그 책임이 정치를 잘못한 최의에게 있다는 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최의는 나이가 젊고 어리석고 마음이 약해서 어진 선비를 예우하여 시국정사를 자문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자신이 믿는 친한 사람인 최양백과 류능의 무리들만 곁에 두었는데 한결같이 가볍고 용렬하고 천한 자들이었다. 그의 외삼촌 거성원발은 최의가 총애하는 여종 심경과 더불어 밖에서는 세력을 부리고 안에서는 참소를 일삼았으며 재물을 탐하는 것이 한이 없었다. 이렇게 되자 드디어 그들은 행동에 나서기로 합니다. 김준과 김승준 형제의 움직임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형님, 다녀왔습니다. 그래. 내가 만나보라고 한 사람들을 다 만나보았느냐? 예, 여기 뜻을 함께한다는 서약을 받아왔습니다. 신의군 도령 낭장 박희실, 지유섭 낭장 이연소, 그리고 장군 박송비, 도령 낭장 이면, 섬낭장 공주, 대정 박청신, 별장 동정 차송욱, 낭장 김홍취.
이 사람들이 모두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기꺼이 목숨을 걸고 거사에 임하기로. 목소리가 너무 크다. 그건 그렇고 무릇 큰일을 하자면 무인들만 가지고는 어려울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대외적으로 내세울 얼굴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주중에서 두루 신망을 받는 원로 문신이면 좋겠는데. 대사성 류경을 만나보시지 그래요.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대사성 류경이라면 김준의 부탁을 받고 송기류의 탄핵을 덮어버리려고 했던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준에 의해서 뜻을 함께할 원로 문신으로 받들어진 이 류경은 어떠한 인물이었을까요? 고려사 열전 제18권에 수록된 류경전을 들춰보기로 하겠습니다. 류경은 정당문학 류공권의 손자로서 고종 때의 과거에 합격하여 여러 관직들을 역임한 뒤에 국자감 대사성이 되었다. 그는 최양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으나 최양의 아들 최인은 정권을 잡은 이래 그 위세와 화복을 자기 멋대로 좌우하였다. 류경이 어느 날 김준 등과 더불어 최일을 죽일 것을 모의하였는데 류경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김준과 거사를 모의하는 과정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볼까요? 류공, 그간 별거 없으셨습니까? 그렇소. 자, 어서 앉으시오. 예.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최의의 잘못을 더는 참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만일 성격이 급하고 단순한 무신들끼리의 대화라면 이러한 경우에 류공, 이번 초파일에 최의를 죽이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좋소이다. 그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간단히 얘기가 끝났을 터인데 류경은 과거 시험으로 관리 생활을 시작한 문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거사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답변 역시 문신답게 합니다. 류경이 김준에게 무엇라고 답을 하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류공, 이번 초파일 거사에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이보시오, 부인. 예, 부르셨습니까? 낮에 보니까 거기 살구 따다 놓은 게 있던데 손님께 대접할 터이니 한 접시 담아서 내오구려.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기 있습니다. 살구가 아주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잡수시지요. 아, 예, 고맙습니다, 부인. 이 살구가 맛이 아주 잘 들었습니다. 맛 좋은 살구 대접이라 류공의 마음을 이제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예, 살펴가시지요. 김준과 류경이 나눈 대화가 이상과 같습니다. 김준이 거사에 함께 해주겠느냐고 의사를 타진하자 류경은 가타부타 대답 없이 김준에게 살구 한 접시를 대접했고 그러자 김준은 잘 알겠다며 돌아간 것이죠. 자, 이것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헤맬 후학들을 위해서 고려사 열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족을 달아놨습니다. 류경이 집안 사람을 시켜서 살구 한 접시를 가져오라 하여 대접하였더니 김준이 잘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절을 하고 갔다. 그것은 살구나무 행과 다행행은 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살구나무 행자와 행복할 때 쓰는 다행행자의 우리말 발음이 그 당시에도 같은 소리로 발음이 됐던 모양입니다. 자, 그렇다면 살구나무 행자와 다행행자가 도대체 무슨 의미로 쓰인 것일까요? 틀림없이
류경과 김준 사이에 이 두 글자가 어떤 의미를 은유적으로 전달하는 암호구실을 한 것 같은데 고려사 연구자들도 확실히 알지는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부산대 김기섭 교수의 견해를 참고로 해서 나름의 해석을 해본다면 가령은 이런 뜻입니다. 자, 살구가 잘 익었으니 어서 드시지요. 아,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류공, 이번 거사에는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나는 이미 대답을 했습니다. 살구를 만나게 잡수시면서 뭘 더 듣고 싶어 그러시오? 예? 아니, 이 살구가 무슨... 살구를 나타내는 한자를 어떻게 읽지요? 그야 살구 행자지요. 행자는 살구 행자밖에 없던가요? 많지요. 갈행자도 있고 또 좋다, 희망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다행행자도 있고. 그러니까 내 제안에 대해서 좋다는 응답을 이 살구 한 접시로 대신하신 것이로군요. 고맙습니다, 류공. 이 거사를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자, 그럼 그 역사적인 쿠데타의 현장으로 가보기로 할까요? 거사일인 4월 초파일 전날 밤, 그러니까 고종 45년 4월 7일 저녁, 최씨 정권의 제4대 집정자인 최의의 집. 영공, 소인 최양백입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무슨 일인가? 큰일 났습니다. 반란을 모의하는 자들이... 뭐라? 지금 뭐라 했느냐? 반란이라니? 누가 반란을 획책한단 말이냐? 주모자가 누구라 하더냐? 김준입니다, 영공. 김준 그놈이... 또 누구냐? 김준이 동생 김승준을 비롯해서 신의군 도령 박희실, 지유섬 낭장 이연소, 장군 박송비, 대장 박전식 등 여러 장수들과 사전에 모의하였다 하는데... 언제라더냐? 그들이 거병하기로 약조한 날짜가 있을 것 아니냐? 초파일인 내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지 않느냐? 지금 당장에 별초군을 동원해서 그 반란 조모자들을... 영공, 지금은 날이 저물었습니다. 야밤에 무엇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럼 손을 놓고 있다 당하자는 말이냐? 쪽지 편지를 하나 써주십시오. 그것을 별추지우 이일휴에게 갖다 주겠습니다. 내일 새벽 날이 밝길 기다렸다가 군사를 불러서 김준 그자를 쳐도 늦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하자. 대신에 날이 밝거든 철저히 준비를 해서 놈들을 일망타진해야 할 것이야. 그런데 일이 공교롭게 되느라고 초파일의 거사를 감행키로 한 김준 일행이 자신들의 음모가 이미 누설돼서 최의의 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에 알아버리게 됩니다. 와! 일이 누설돼 버렸으니 지금 낮밤을 가릴 처지가 아니다. 지난번에 함께 모의한 장수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이면과 조문주, 오수사는 한종계를 잡아 죽이도록 하라. 지유, 서균하는 삼별초를 궁술 연습장으로 집합시키도록 하라. 그 외 장수들은 사전에 부여한 임무대로 행동하라. 자, 신속하게 행동하라. 출발하라. 대사성 류공공이 당도했습니다. 어서 매시어라. 류공, 지금 이 같은 큰일을 감행하는 데 있어서 이를 주관하는 사람 한 분을 내세워야 할 것입니다. 알겠소. 대신으로서 위엄과 명망을 갖춘 주밀사 최원을 불러올 것이니 기다리시오. 자, 으야! 최희의 최측근인 최양백을 당장 밖으로 꿰어내도록 하라. 그자부터 처치해야 할 것이야. 이미 최양백에게 최희가 찾는다고 속여서 밖으로 불러낸 다음 우리 별초군이 횃불로 입을 지지고 칼로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이일휴는 어찌 되었느냐? 그 역시
최희가 은밀하게 부른다고 사람을 보내놨으니 곧 여기에 도착할 것입니다. 저기 옵니다. 저기 오고 있는 저자가 이일휴다. 달려가서 저자의 목을 베어라. 예, 이리야. 그렇다면 반란 음모를 알아차리고도 아침에 손을 쓸 요량으로 잠자리에 들었던 최고 권력자 최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새벽에 야별초가 최희의 집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최희의 외삼촌 거성원발은 본래 힘이 장사였다. 이놈들! 그래, 어디 덤벼봐라! 거성원발은 최희의 집에서 자다가 소동을 보고 놀라 일어나서는 칼을 빼들고 작은 문을 막아섰다. 군사들이 감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거성원발이 스스로 이기지 못할 것을 알고 최희를 업고서 담을 넘어 달아나려 하였다. 하지만 최희가 워낙 살이 많이 찌고 둔중하였으므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는 최희를 부축하여 천장 쪽으로 올리고서 자신의 몸으로 작은 문을 막아섰다. 오수산이 돌입하여 거성원발을 쳐서 이마를 맞추었다. 거성원발이 담을 넘어 달아나자 별초병이 추격하여 강 언덕에서 목을 베었다. 이윽고 최희와 유능 역시 찾아내어서 모두 목을 베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상황이 끝이 납니다. 1258년 고종 45년 4월 7일 밤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충원으로부터 제4대 최희에 이르기까지 60여 년을 지탱해오던 최씨 정권은 그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학자들은 최충원과 최후 시대에 매우 견고했던 최씨 무신 정권의 기반이 이미 최항 때부터 약화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합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무소불위의 철권을 휘두르던 그 막강했던 최씨 정권이 어찌해서 최희대에 와서 그처럼 맥없이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최항 정권의 그 경우는 모계가 천한 그런 그 부분도 있고 해서 창 때부터 어떤 면에서 그 권력의 약화가 눈에 띌 정도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3대도 이 정권을 유지하기가 힘든데 4대인 최희가 정권을 이어받는 그런 과정을 보면 창은 어떤 면에서 그 최희를 이해 갖고 정권을 이어주려는 그런 어떤 후계자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자기 신복들한테 윤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희는 11개월 만에 정권이 무너지는 거죠. 1년도 버티지 못하는데. 최항은 사실은 패기였던 서령방의 자식이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최항 같은 경우도 김약선에 대해서 후계자로 생각하는 과정에서 만종과 만전을 이제 송광사로 출가를 시켜버리게 돼요. 그런데 이제 다시 말하면 만전이었던 최항이 중이었을 당시에 송서의 노비와 사통을 해서 최의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면 최항과 최의는 사실상 천계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출신 자체가 천계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좀 이렇게 승계상의 이제 약점을 사실은 안고 있었던 겁니다. 최항과 마찬가지로 최의 역시 정실 부인의 소생이 아니고 천한 신분인 기생을 어머니로 두었기 때문에 조정의 귀족 세력들을 정치적 기반으로 흡인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더군다나 최의의 경우 어린 나이에 갑자기 무신 집정자의 지위를 떠맡는 바람에 아버지인 최항의 측근 세력들을 모두 포용해내지 못함으로써 집권한 지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몰락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튿날 아침, 백관이 모두 대궐의 태정문 밖에 모였습니다. 거사의 실질적인 주모자인 김준과 문관으로서 그들과 거사를 함께했던 유경이 드디어 국왕인 고종 앞에 나아가서 상황을 보고합니다. 먼저 류경이 편전으로 들어가서 고종을 아련하고 간밤에 일어났던 사정을 아뢰었는데, 고려사 절의 표현에 의하면 고종은 그 보고를 듣고 감격해 눈물을 흘렸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장한 일을 하였소. 경들이 짐을 위해
비상한 공을 세웠도다. 그 다음으로 쿠데타의 실질적인 주도자였던 김준이 국왕 앞으로 나섭니다. 폐하, 최의는 백성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서 백성들이 굶어 죽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었사옵니다. 백성들을 진율하지 않고 방치하여 굶어 죽는 사태가 빈발하기에 부득이 신등이 의거를 일으켜 그자의 목을 베었사옵니다. 청컨대 곡식을 풀어서 줄인 백성들을 진율하여 민심을 위로하시옵소서. 그리하겠소. 그리하고 말고요. 그리고 이번에 큰 공을 세운 류경을 추밀원 우부승선으로 진급시킬 것이며 김준을 장군으로 삼고 또한 공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차등 있게 벼슬을 주고 상을 내릴 것이요. 무오년에 일어났다 해서 무오정변이라고도 부르는 이 사건 이후에 공신칭호를 받는 등 새롭게 출세가도에 오른 사람 중에는 이면이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면은 벌과 같은 눈매에다 늑대와 같은 목소리를 내며 날래고 힘이 강해서 능히 몸을 거꾸로 세우고도 팔로 걸어다녔으며 혹은 이영을 집에 들보에 내던지기도 하였다. 대장군 송원상의 말먹이는 하인이었는데 뒤에 고향 진주로 돌아갔다. 몽골병이 마침 거기에 이르자 이면이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쫓아내었는데 그 공으로 드디어 대장이 되었다. 일찍이 최희가 살아있을 적에 남의 아내와 간통을 하였으므로 법관이 다스려 벌을 주려고 하였는데 그때 김준이 나섰다. 이면은 대단히 쓸모가 많은 장사입니다. 헌데 지금 의심스러운 죄를 빌미로 혹독한 형을 받는다면 장차 병신이 돼서 몸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부디 선처를 해 주십시오. 김준이 그렇게 청하자 최희가 그를 석방하였다. 또한 김준이 그를 천거하여 낭장으로 승진시켰기 때문에 이면은 항상 김준을 아버지라 부르고 김승준을 숙부라 불렀다. 그러나 뭐니 해도 그 무오정변의 주인공은 김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사학자들도 이후의 정권을 김준 정권이라고 지칭합니다. 김준이 최희를 제거하는 모험을 감행해야 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김기섭 교수의 얘기입니다. 김준 세력들이 이제 최희를 죽이고 소위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셈인데, 김준 전에 보면 최황이 죽고 난 다음에 최희가 최양백이나 그 윤흥을 굉장히 총애를 하고 김준을 상당히 이제 멀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송기류를 소위 이제 유배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송기류가 유배가 되었을 때 김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김준은 굉장히 자기 신분상의 위태로움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김준의 입장에서는 최희를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이 위태로울 것을 이제 우려해서, 최씨 정권의 마지막 집정자였던 최의의 경우 모친이 천출이었다거나 혹은 나이가 어렸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도 자기 주변 사람만을 편애한 나머지 다른 무인들로부터 반목을 샀던 점이 불행으로 연결된 측면이 있고, 또한 몽골과의 관계 역시 그에게 결코 유리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최씨 정권을 지탱했던 그런 최씨의 그 가병이라든지 도방 세력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서로 그 분열을 하는 그런 그 부분이 1차적 그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뭐 최희의 그 모계가 그 청계였다는 그런 그 부분들, 그리고 또 그 최희의 경우는 나이가 굉장히 그 어렸습니다. 이제 그런 그 부분들, 아울러서 또 몽골의 군사적 압박에 따라 갖고 이 강화파의 그 입장이 그 강화되면서 어떤 면에서 그 최희 정권의 그 경우는 항전을 통해 갖고 권력을 그 유지한다는 그 측면, 그것을 이어져 나가기 어려운 그런 그 상황에 그 봉착을 하죠. 최우나 최항 정권 당시에는 몽골과 결사항전의 태세를 갖추기만 해도 조정의 귀족들이나 백성들을 결속시키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는데, 최의가 정권을 담당할 즈음에는 몽골과의 관계 자체가 화의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무신 집정자의 설 자리가 썩 견고하지 못했다.
김호동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른바 무오정변이라 불리는 이 정변의 성격과 그 이후의 권력 구조에 변동이 없었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왕폐하, 신등이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던 죄의를 처단하고 드디어 복정을 하였사옵니다. 그러하옵니다, 폐하. 정변의 주역인 류경과 김준은 자신들의 쿠데타로 복정이 이루어졌다고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돌아올 복자에 정사정자를 쓰는 이 복정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왕정복고가 됩니다. 정말로 이 무오정변을 통해서 고려의 왕정이 복고됐다면 무신난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로 왕권이 회복되었어야겠죠. 최씨 무인 정권의 쭉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제 국왕과 이제 최씨 무인 집권 세력들과의 관계에서 볼 때 최씨 무인 집권들은 항상 이제 국왕의 어떤 그런 그 권력을 소위 배경으로 삼아서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그 소위 상호 밀착된 관계를 사실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단계에 와서도 최이의 사후에 김준 세력들이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방침이라고 할까요? 어떤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표방하는 그 내용은 역시 왕정복고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그들의 어떤 그런 그 정변이 어떤 합리성을 갖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정변의 주역인 김준 등이 왕정복고 혹은 복정이란 말을 자주 언급하는 것은 자신들이 일으킨 정변의 당위성을 인정받기 위한 명분이었지 최씨 일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을 고스란히 빼앗아서 임금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죠.